서울 도봉구의 오래된 아파트. 이씨 할머니가 30년을 살아온 공간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과 단둘이 버텨낸 시간의 흔적이 벽지마다 스며 있었다. 구부정한 허리에도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밥을 하고 국을 끓였다. 손주 정우의 이유식도 며느리의 다이어트 도시락도 모두 그녀의 손에서 나왔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녀는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오늘은 정우의 첫 돌잔치가 있는 날. 이씨 할머니는 새벽부터 분주했다. 전날 다려둔 한복을 꺼내 입고 정우에게 줄 반지와 직접 짠 털모자를 가방에 넣었다.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터였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사람들로 북적이고 며느리 쪽 친척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 아들은 멀리서 손짓만 하고 사라졌다. 잔치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가족들을 무대로 부른다. 며느리는 사돈 부부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라간다. 아들도 뒤따라간다. 그러나 이씨 할머니는 제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사회자가 물었다. 정우 할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친정 쪽 중심으로 하는 분위기라며 시댁 어르신은 편히 앉아 계시게 했다고. 순간 주변의 시선이 할머니를 스쳤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포토월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이씨 할머니는 혼자 남겨졌다. 선물 봉투는 그대로 무릎 위에 있었다. 사돈은 지나가며 말했다. 요즘은 이런 자리 우리 쪽 중심으로 해야죠. 이해해 주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멍해졌다. 돌잔치가 끝나고 할머니는 말없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쓸쓸했다. 가방 속에서 금반지와 털모자가 조용히 흔들렸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었을까. 그렇게 이씨 할머니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다. 돌잔치 다음 날 아침. 이씨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알람이 울렸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일어나 밥을 하려던 손은 허공을 더듬다 이불 속으로 돌아갔다. 식탁은 비어 있었고 냉장고 안엔 며칠 전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언제나처럼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사라져 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외출했고 아들은 인사도 없이 출근했다. 그 누구도 전날 할머니가 잔치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할머니였던 그녀는 이제 가족의 배경으로만 존재하는 듯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들었다. 아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정우가 태어난 날의 사진. 모두 그 안에 웃는 얼굴이 담겨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다. 한참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문득 거실 한편 찬장에 놓인 반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돌잔치에 가져갔던 그것이었다. 결국 꺼내지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온 선물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수첩에는 고향 친구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뒷장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한 줄. 언제든 돌아와. 너의 자리는 여기야. 그 글귀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던 할머니는 천천히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수십 년의 삶이 담긴 공간이지만 어쩐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아니, 그동안도 혼자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요. 그 다짐은 한밤중에도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이씨 할머니의 마음속에 작은 불이 켜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며칠 동안 이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냈다. 매일 아침밥을 짓던 손길은 멈췄고 식탁 위에는 도시락 대신 냉장된 공기만이 머물렀다. 며느리는 조용한 분위기에 조금 어색해했지만 금세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들은 여전히 바빴고 정우는 어린이집에 갔다가 돌아오길 반복했다. 할머니는 마치 유령처럼 그 집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오래전 남편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을 때 샀던 그것이었다. 낡은 바퀴는 삐걱거렸고 지퍼는 잘 열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옷을 개어 넣었다. 옷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속 결심이었다. 찬장 위 선반에서 정우의 돌 선물로 준비했던 금반지와 털모자, 그리고 며느리에게 선물하려 했던 영양제를 꺼냈다. 그것들도 가방에 넣었다. 남은 밑반찬은 도시락통에 정리해서 냉장고에 정리했고 거실에 있는 식물에 마지막으로 물을 주었다. 이씨 할머니는 노란 메모지에 짧은 글을 남겼다. 정우 잘 키우거라. 엄마는 조금 쉴게. 걱정 말아라. 이 문장을 적고 난 뒤 펜을 내려놓는 손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자신의 존재가 아무 의미 없던 공간을 벗어나려는 첫걸음이었다. 이른 새벽 가족이 잠든 틈을 타 이씨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파트 복도를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참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구나 싶은 마음에 코끝이 찡해졌지만 눈물은 참았다. 버스를 타고 고속터미널로 향했다. 도시의 아침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아무도 그녀의 발걸음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고속버스 창문에 기대어 고향의 주소가 적힌 수첩을 꺼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마음속으로 말했다. 분자야, 잘한 거야. 이번엔 정말 너를 위한 선택이야. 버스가 출발하자 서울의 풍경이 뒤로 사라졌다. 이씨 할머니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아침 일찍 며느리가 먼저 깨었다. 평소처럼 부엌에서 들려오던 밥 짓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상하다 싶어 방문을 열어본 순간 이씨 할머니의 방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접힌 이불, 비워진 옷장,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남겨진 쪽지 하나.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정우 잘 키워라. 엄마는 조금 쉬고 올게.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다. 아들도 뒤늦게 잠에서 깨어나 상황을 확인했다. 부엌의 반찬통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장바구니는 자취를 감췄다.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반려식물만이 조용히 숨 쉬고 있었다. 아들은 곧바로 어머니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원은 꺼져 있었다. 단 한 통의 메시지도 읽히지 않았다. 마음이 급해진 그는 어머니가 자주 다니던 시장, 이웃, 교회까지 전화를 돌렸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다. 최근엔 얼굴을 본 적 없다는 말뿐이었다. 정우는 천진난만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침묵에 휩싸였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빈자리,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다가왔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고향 가신 건 아닐까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릴 적 듣던 어머니의 고향,
편지에 쓰인 짧은 한 줄이 마음을 때렸다. 그날 밤 아들은 인터넷에서 고향 마을의 주소를 검색했다. 버스 시간표, 숙박 정보, 그리고 근처 병원까지. 혹시나 하는 걱정이 마음을 짓눌렀다. 정우를 재운 뒤 며느리는 조용히 물었다. 여보, 우리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 말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정우의 돌잔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거기엔 웃는 며느리와 사돈, 그리고 정우만 있었다. 그 사진들 어디에도 어머니는 없었다. 그날 아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떠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고 버텨온 끝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것임을. 가슴이 먹먹했다.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다짐했다. 꼭 찾아가서 말해야겠다고. 너무 늦지 않게 진심을 전해야 한다고.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 버스에서 내린 이씨 할머니는 낡은 여행 가방 손잡이를 고쳐 잡았다. 시골 공기는 서울과 다르게 차고 맑았다. 이른 아침 햇살이 논밭 위로 내려앉고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십 년 만에 찾은 고향은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어쩐지 마음은 편안했다. 버스 정류장 옆 슈퍼에서 막걸리와 우유를 파는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분자 아냐? 분자 맞지? 야야, 언제 왔노? 반가운 목소리에 이씨 할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래전 친구 순자였다. 순자는 가방을 낚아채며 말했다. 뭐하러 이런 걸 혼자 들고 와. 이리 줘. 순자는 마을 안쪽 빈집 하나를 소개해 주었다. 마당엔 감나무가 있고 부엌 창문 너머로는 멀리 산이 보였다. 방 안엔 오래된 장롱 하나, 전기장판 하나뿐이었지만 할머니는 그곳에서 진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돌리고 근처 텃밭을 조금 얻었다. 순자와 함께 장에 나가 고추 모종과 상추 씨앗을 사왔다. 낫을 들고 흙을 일구는 손은 오랜만이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이상하게도 행복했다. 저녁이면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 얘기, 정우 얘기, 그리고 잊고 살았던 첫사랑 얘기까지. 사람들은 따뜻하게 웃으며 듣고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다. 서울에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이곳에선 기다려지고 있었다. 하루는 순자가 물었다. 서울 집은 어쩔 건데?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 집은 이젠 내 집 같지가 않아.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 말에 순자는 무언의 위로를 건넸다. 누가 뭐래도 분자의 인생은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된 거였다. 밤이 깊어지고 하늘엔 별이 총총 떴다. 서울의 불빛과는 다른 고요한 빛이었다. 이씨 할머니는 이불을 펴며 생각했다. 난 이제 혼자가 아니다. 다시 사람들 사이에 돌아왔고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곳에 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곳이 내 마지막 집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며칠 후 서울의 집에는 진한 정막이 감돌았다. 아들은 매일 퇴근 후 습관처럼 어머니 방 앞을 지나쳤고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 때마다 어머니가 정리해둔 반찬통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정우는 간간히 할머니 이름을 부르며 거실을 맴돌았고 식탁에 앉을 때마다 빈자리는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아들은 휴대폰을 열고 매일같이 문자를 보냈다. 엄마, 우리 정우 잘 크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밥 잘 챙겨 드시죠. 또 하루는 짧게 적었다. 너무 늦지 않게 다시 뵙고 싶어요. 그러나 화면 속에는 언제나 회색 체크 표시만 남았다. 읽지 않음.
그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을 천천히 무너뜨렸다. 며느리도 용기를 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 너무 무심했어요. 돌잔치에 오셨을 때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우도 어머니를 많이 찾아요. 다시 한 번만 연락 주세요. 그러나 역시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이씨 할머니는 마을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손자와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찐 고구마 하나. 그런 순간들이 쌓이며 그녀의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밤이 되면 휴대폰을 켜보곤 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메시지는 쌓여 있었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다. 하루는 마을 회관에서 반찬 나눔 봉사가 열렸다. 할머니는 고사리와 멸치볶음을 정갈하게 담아 나눠주며 아이들과 어르신들 웃음을 이끌어냈다. 어느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분자 이모, 서울 할매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다. 그날 저녁 순자가 물었다. 연락 많이 오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집 사람들 많이 반성하고 있을 거야. 그래도 마음 한 번은 돌려봐야 하지 않겠나. 할머니는 조용히 차 한 모금을 마셨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연락이야 오죠. 그런데 말이에요. 마음이 안 열려요. 너무 오래 참았던 거라. 그 말에 순자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다만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맞다. 사람 마음은 시간으로도 쉽지 않다. 그날 밤 이씨 할머니는 오래전 정우가 그려준 낙서 그림을 꺼냈다. 삐뚤빼뚤한 크레용 선 안에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족이 그리운 마음과 다시 다가가기가 두려운 감정이 얽혀 복잡하게 요동쳤다. 잠들기 전 할머니는 휴대폰을 다시 열었다. 화면 가득 쌓인 아들의 메시지들, 며느리의 간절한 사과, 그리고 마지막에 정우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종이 접기 왕관을 쓴 채 활짝 웃는 얼굴. 그 웃음은 오래도록 할머니의 잠을 앗아갔다. 그날 밤 이씨 할머니는 처음으로 고백처럼 중얼거렸다. 보고 싶구나, 정우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가을이 깊어졌다. 논밭에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마을 어귀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이씨 할머니는 감나무 아래 떨어진 감을 주워 들고 미소 지었다. 텃밭에 고추가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고 마을 회관에서는 가을 축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마을 사람들은 분자 씨가 오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들 했다. 회관에서는 어르신들 손을 잡고 뜨개질을 가르쳤고 아이들에게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 처음엔 경계하던 이들도 그녀의 따뜻한 말투와 웃음에 이내 마음을 열었다. 가을 축제 당일 할머니는 직접 담근 김치를 출품했다. 손맛 좋은 그녀의 김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다. 장터 한편에서는 시 낭송회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각자의 시를 읽었고 조용히 앉아 듣던 할머니는 문득 메모지를 꺼냈다. 볼펜을 쥔 손이 망설이다가 천천히 움직였다. 제목은 기다림이었다. 밤이 되고 마을 강당에는 등이 하나둘 켜졌다. 무대 위에 선 이들이 시를 읽을 때마다 웃음과 박수가 오갔다. 사회자가 마지막 순서로 이름을 부르자 할머니는 천천히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를 읽었다. 기다렸지요. 봄이 오기를, 여름이 지나가기를, 가을이 익어가기를, 기다렸지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자가 웃어주기를, 내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 시는 누군가의 어머니로, 아내로, 할머니로 살며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아온 한 여인의 고백이었다. 마지막 구절에서 그녀는 울먹이며 덧붙였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에서 내려온 이씨 할머니는 오랜만에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다. 그리고 정성스레 글을 써내려갔다. 편지의 수신인은 아들이었다. 정우 아빠, 내가 아들이라 다행이었다는 말 예전에 못 해줬구나. 엄마는 이제 괜찮다. 서울을 떠나오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았고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나니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 정우한텐 고맙다고 전해줘. 날 할머니로 만들어줘서 살아갈 이유를 주어서.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이분자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어.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은 뒤 할머니는 주춤하다가 편지를 다시 꺼냈다. 편지지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잘 살아라. 나처럼은 살지 말고. 그리고 편지를 다시 봉했다. 다음 날 순자와 함께 읍내 우체국으로 갔다. 그 길의 감을 한 바구니 들고 가며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후련한 표정이야.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그냥 오늘은 내 인생에 마침표를 하나 찍은 날 같아서.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침표가 있어야 새 문장도 쓰는 거지. 맞지? 이씨 할머니는 감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마을 길을 걸었다. 코끝을 스치는 가을바람이 유난히 맑았다. 겨울이 오기 전 마을 어귀에 있는 빈 공간 하나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리했다. 작은 주택의 창고였던 그곳은 이씨 할머니의 제안으로 이야기방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오래된 문을 갈고 벽에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고 폐가에서 주워온 책장을 닦아 진열장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쓰다 남긴 찻잔, 화분, 그리고 손글씨로 만든 환영합니다. 팻말이 하나둘 자리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서울에서 온 할머니가 마을에 이렇게 정을 붙이다니.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이야기방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낮이면 아이들이 와서 동화책을 읽었고 저녁이면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감자떡을 나눠 먹으며 지난 시절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늘 조용히 앉아 차를 우려주고 가끔은 자신도 이야기를 풀었다. 서울에 있을 땐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이곳에선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가난했던 시절을, 누군가는 잃어버린 사랑을, 누군가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이야기했다. 이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 들어주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도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랜만에 전원을 켠 휴대폰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메시지, 사진이 쌓여 있었다. 그중 가장 마지막에는 짧은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엄마, 정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었어요.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이씨 할머니는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서울에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정우가 마을에 도착했다. 아들은 마을회관 근처에서 주차를 하고 며느리는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정우는 손에 종이 접기 왕관을 들고 있었다. 이야기방 앞, 이씨 할머니는 마당을 쓸고 있었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는 천천히 다가와 인사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가만히 서 있다가 정우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 그 손 안엔 종이 왕관이 들어 있었다. 정우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왕관 만들어 왔어요. 다시 우리 집으로 와요.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에 그 왕관을 씌워주며 말했다. 왕은 집에 있어야지.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왕할 거다. 정우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금세 웃었다. 응. 할머니, 여기 왕해. 아들과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는 그들을 향해 말했다. 너희도 이제 알겠지.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아야 하는 거야. 난 여기가 좋아. 여기가 내 집이야.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된장국을 끓여 나눠 먹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자주 와도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주 와. 정우 데리고 오고. 대신 집은 여기니까. 너희가 올 때는 손님이야. 이야기방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손에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빛에 반사된 눈송이들이 천천히 흘렀고 이야기방 안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마침내 이씨 할머니는 자신만의 집, 자신만의 자리를 찾았다.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그림자도 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여기서 정말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찻잔을 들어 조용히 입을 댔다. 따뜻한 차의 온기가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이분자라는 이름으로 사는 인생. 그제야 비로소 시작이었다.